안녕하세요. 초록색깔피입니다. 오늘은 신이 부리는 요술 와칭 두 번째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와칭. 장점에 초점을 맞추면 단점이 사라진다. 그는 수업 시간에 늘 뒷줄에만 앉아있곤 하던 남학생이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좋았다. 군대에 다녀와 복학을 해서 다른 학생보다 나이가 두세 살 많았다. 허우대도 멀쩡했다. 그런데도 항상 의욕이 없어 보였다. 졸업 후 진로를 모색하는 일에도 관심이 없어 보일 정도였다. 수업이 끝난 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니 그는 전형적인 마마보이였다. 그래서 혼자서는 아무 일도 못했다. 왜일까?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단서를 잡게 되었다. 어렸을 때예요. 엄마랑 실내 수영장에 갔었는데 저는 물이 겁났어요. 실내 수영장의 그 울림도 싫었고요. 엄마는 계속 들어가서 다른 아이들처럼 재미있게 놀라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주저하니까 엄마는 계속 저를 재촉했지요. 그러다 엄마가 갑자기 뒤에서 절 밀었어요. 저는 너무 놀랐고요. 다행히 튜브가 있어 몸은 붕 떴어요. 그걸 보더니 엄마가 "그것 봐, 괜찮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기는 했지만 충격이었어요. 이후 저는 난 누가 떠밀어 줘야지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내가 떠밀지 않으면 혼자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어 라고요. 좋지는 않지만 엄마와 저 모두 동의한 한계였죠. 누가 떠밀어줘야 하는 태도는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조차도 누가 떠밀어줘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엿한 청년의 입에서 누가 떠밀어주면 하겠다는 소리가 나오다니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는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일을 부정적 시각으로 해석했다.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일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못한 일에만 생각을 모았다. 난 역시 스스로는 어떤 일도 못해. 오늘도 스스로 한 일이 하나도 없거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하루에 20가지의 크고 작은 일을 했다고 치면 그 가운데 적어도 15가지 이상은 스스로 한 일이었다. 그러나 남이 시켜서 한 일 5가지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난 역시 스스로 못하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을 자꾸만 강화시킬 따름이었다. 그런 습관을 고치는 방법은 뜻밖에도 간단하다. 부정적인 면만 바라본 탓에 부정적 성격이 됐으니 거꾸로 긍정적인 면만 바라보면 긍정적인 성격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무기력증에 빠진 그로 하여금 어떻게 자발적으로 실천토록 하느냐였다. 강요하려 들면 더욱 무기력증에 빠진다. 앞으로 한 달간 형민군 자신을 남이라고 가정해보면 어떨까요? 자신을 남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우리 둘이 함께 관찰해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인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놀라운 변화가 너무도 쉽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성과가 좋으면 성적에 반영해 주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의논 끝에 그는 스스로 실험 계획을 세웠다. 지극히 단순한 실험이었다. 호주머니에 메모지와 볼펜을 넣고 다니며 남이 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한 일이나 행동이 있을 때마다 메모지에 동그라미를 그려 넣는다는 것이었다. 그는 하루 일과가 끝나면 동그라미가 몇 개나 있는지 기록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마다 만날 때 그 기록을 내게 보여주겠다는 거였다. 그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하는 온갖 자질구레한 일들, 이를테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옷을 입는 것, 가게에 가는 것, 전화를 거는 것 등을 모조리 적어 나갔다. 그러면서 놀랐다. 우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는 자발적인 일을 많이 하네. 오늘도 스스로 한 일이 이렇게 많다니. 그는
점점 재미가 붙고 자신감도 생겼다. 하루하루 동그라미가 늘어났다. 결국 한 달 만에 마마보이 성격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어느새 긍정적 성격이 돼버렸던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어느 면에 초점을 맞춰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성격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마찬가지 원리로 집 나간 남편을 제 발로 되돌아오게 한 아내도 있다. 어느 날 평소 꼬박꼬박 일찍 귀가하던 남편이 회식이 있다며 전화를 걸었다. 오늘 좀 늦을 거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처음 있는 일이라 그녀는 잠 안 자고 기다려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게 화근이 됐다. 1시가 넘고 2시가 넘고 그녀는 남편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다. 꺼져 있었다. 조금씩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남편이 지금쯤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온갖 추측이 몽실몽실 피어올랐다. 한 친구가 귀뜸해준 얘기가 귓가에 생생했다. 새벽 서너 시가 넘어도 귀가 안 하면 잘 살펴봐. 밖에서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한 거라고 보면 맞아. 남편은 새벽 5시가 넘어서야 술 냄새를 푹푹 풍기며 귀가했다. 그녀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밤을 꼬박 새웠으니 초죽음이 다 되어 있었다. 그 얼굴을 본 남편은 대뜸 화부터 냈다. 아니, 아직도 안 자고 기다렸단 말이야? 남편은 별 이상한 여자 다 보겠다는 투로 내뱉고는 그냥 픽 쓰러졌다. 그녀는 이튿날 남편의 와이셔츠를 빨려다 눈이 획 돌았다. 친구들한테 말로만 듣던 일을 당한 것이다. 어깨 근처에 빨간 립스틱 같은 게 묻어 있었다. 그녀는 친구의 말이 정말 맞구나 하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 참았다. 괜히 자신이 초라해 보일 것 같아서였다. 남편에 대한 별의별 억측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세게 피어올랐다. 남편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 일단 신뢰가 깨지자 그때부터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요모조모 따져보는 습관이 생겼다. 그러자 남편에 관한 것들이 마치 도미노처럼 모조리 부정적으로만 보이기 시작했다.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놓는다든가 휴일에 낮잠만 자며 빈둥거리는 등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던 면까지 밉고 가증스럽게 보였다. 부정적 생각이 부정적 생각만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그녀가 남편의 부정적인 면만 골라보니 남편도 점점 그녀의 부정적인 면만 바라보기 시작했다.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날도 점점 늘어났다. 오늘은 또 왜 늦었어? 일찍 오면 뭐해? 바가지만 긁어댈걸. 늦으니까 바가지 긁지. 악순환이었다. 그러더니 남편은 아예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했다. 귀가하지 않는 날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벌써 한 달째 안 들어오고 있었다. 새 애인을 만나 동거하고 있다는 소문이 흘러 들어왔다. 어느 날 그녀는 화장실에서 거울을 들여다보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벌써 양미간에는 가는 홈이 패어 있었다. 남편 잘못 만나 내 인생이 이렇게. 그녀는 욕조 가장자리에 의지한 채 엎드렸다. 가는 어깨가 심하게 들먹거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사연을 들은 정신과 의사는 이런 처방을 내렸다. 혹시 남편에게 연락이 오면 부정적인 말은 일절 하지 마세요. 오로지 남편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전화를 걸어오거나 집에 찾아오는 횟수를 꼼꼼하게 기록해 둬요. 그래프로 표시하면 더욱 좋고. 그녀는 시키는 대로 스스로 남편에게 먼저 전화를 걸거나 접촉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다만 남편이 이따금 전화를 걸어오면 최대한 상냥하고 다정한 톤으로 대해 주었다. 통화 중 남편의 나쁜 점은 철저히 외면하고 좋은 점만 골라 칭찬해 주었다.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면만 바라본 것이다. 초기엔 통화 시간이 5에서 10분을 넘지 않도록 자제했다.
통화가 길어지면 감춰놓고 있던 갈등이 표출돼 말싸움으로 번질 소지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남편과의 짧은 통화는 점점 밝아졌다. 남편도 아내와의 통화가 즐거워지자 좀 더 자주 전화를 걸게 됐고 집에 들르는 횟수도 늘어났다. 그녀는 냉장고 벽에 붙여놓은 그래프 용지에 남편의 통화 횟수와 방문 횟수를 매일 체크해 두었다. 마치 실험실 쉥지의 행동을 관찰하는 과학자처럼 정확하고 꼼꼼하게 남편의 행동 변화를 기록해 나갔다.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들러자 그녀가 상냥하게 말했다. 집에 들러서 참 반갑네요. 당신이 좋아하는 매실주를 담가 두었어요. 그녀는 남편이 집에 들럴 적마다 매실주를 한 잔씩 내놓을 계획이었다. 남편의 기호품을 미끼로 활용했던 것이다. 그녀는 남편이 언제 무슨 이유로 들르든 변함없이 상냥하게 맞아주었다. 그러자 남편이 집에 들르는 횟수도 크게 늘기 시작했다. 얼마 후 남편은 아내를 찾아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동안 못된 나 때문에 속 많이 상했지? 용서해 줄 수 있어? 남편은 집을 나간 지 6개월 만에 함께 살던 애인을 버리고 그녀의 품으로 스스로 되돌아왔다. 그녀가 남편의 결점만 바라보니 남편도 그녀를 점점 부정적으로 보게 됐고 급기야 가출하기에 이르렀었다. 하지만 그녀가 생각을 돌려 거꾸로 남편의 장점에만 초점을 맞춰 바라보자 남편도 점점 긍정적으로 변했던 것이다. 장점만 바라보면 장점이 점점 더 커진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다. 당시 우리를 몹시도 괴롭히던 못 말리는 문제아가 있었다. 그는 늘 칼을 갖고 다녔다. 그 칼은 칼집에 접어넣으면 7, 8cm 정도의 길이였지만 펼치면 배로 늘어나 아이들에게는 섬뜩한 인상을 줄만 했다. 망나니 친구는 그 칼을 갖고 다니며 수시로 이리저리 던지곤 했다. 특히 아이들이 필기하려고 책상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으면 불시에 나타나 손 주변에 칼을 획 내리꽂았다. 그리고 기겁하는 아이들의 표정을 보며 자지러지게 웃어댔다. 공교롭게도 나는 그 친구와 5년 동안 줄곧 같은 반이었다. 등교할 때면 그 친구 얼굴이 떠올라 발길을 돌리고 싶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그가 멀리 다른 학교로 전학 가버리거나 아예 이 세상에서 제발 싹 꺼져버렸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다. 선생님들도 그를 아예 내놓은 자식으로 취급했다. 교실 창문이 깨지거나 누군가 코피가 터지면 선생님들은 대뜸 이런 말부터 던졌다. 또 네가 그랬지? 너 말고 그런 짓 할 사람이 누가 있겠니? 그는 1학년 때부터 줄곧 그런 말을 들으며 자랐다. 그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나 그저 말썽만 부리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여겼다. 따라서 그가 매일 점심을 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그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도 아무도 몰랐다. 그의 얼굴이 시퍼렇게 멍든 채 나타나도 아무도 몰랐다. 그가 또 누군가와 싸움을 벌여서려니 했다. 그런데 5학년 담임 선생님은 달랐다. 어떻게 알았는지 망나니 친구가 점심을 거른다는 걸 알고 도시락을 따로 챙겨왔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매일 챙겨왔다. 그렇게 6개월쯤 지나자 친구가 변하기 시작했다. 담임 선생님을 좋아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하지만 3살적 버릇 80까지 간다고 어느 날 그가 또 창문을 깼다. 우리는 벌벌 떨었다. 선생님은 인자했지만 잘못에 대해선 몹시 엄했기 때문이다. 누군가 망나니 친구 대신 벌을 뒤집어 써야 할 판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전원이 단체 기합을 받아야 할 게 뻔했다. 드디어 선생님이 교실에 나타났다. 깨진 유리창 빨리 치워. 선생님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수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뒤 망나니 친구를 따로 불러 말했다. 창문이 깨졌지? 과거 선생님들은 의뢰 또 네가 그랬지? 라고 했었다. 하지만 5학년 담임 선생님은 너를 지칭하지 않고 문제만을 지적했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푹 수그린 그의 손을 슬며시 잡고는 미소만 짓는 것이었다. 잠시 후 선생님이 말했다.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바라는 게 뭐지? 친구가 잠시 후 모기만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선생님이 제 아버지였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친구의 다른 면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그가 땅바닥이나 종이 쪽지에 그림을 끼적거리는 걸 보고 그림에 흥미를 갖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우리는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친구에게 넌 미술에 소질이 있구나 라고 말하는 걸 자주 들었다. 선생님은 그의 재능을 꿰뚫어 보았던 것일까? 아니면 선생님의 칭찬이 없던 재능을 만들어낸 것일까? 친구의 그림 실력은 정말 나날이 좋아졌다. 그림에 취미를 붙이자 서서히 다른 과목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났다. 친구가 남을 괴롭히는 일이 싹 사라진 것이다. 5년 내내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칼도 자취를 감췄다. 나를 그토록 괴롭혔던 친구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됐다. 1년 후 졸업식 날 그 친구는 최우등상을 받았다. 모든 선생님이 이 아이는 구제불능이야 하고 바라보자 그는 정말 구제불능의 망나니가 됐다. 하지만 그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도 숨겨진 재능이 있을 거야 라고 바라보자 정말 숨겨진 재능이 튀어나왔다.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소년이 있었다. 공부도 못하고 친구들과 뛰어놀지도 못했다. 늘 교실 구석에 틀어박혀 어서 수업이 끝나기만 기다리는 게 하루 일과였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일이 벌어졌다. 야, 교실에 쥐가 나타났다. 삽시간에 교실은 난장판이 됐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쥐를 잡기 위해 난리를 떨었지만 아무도 그 쥐가 어디 숨어 있는지 알아낼 재간이 없었다. 모두 체념하고 있을 때 조용히 앉아있던 소년이 외쳤다. 선생님, 그 쥐는 지금 벽장 속에 숨어 있어요. 모두가 단단히 준비를 갖춘 채 벽장문을 슬그머니 열었다. 쥐는 쉽게 잡혔다. 선생님이 그를 불러 칭찬했다. 너에겐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네 귀는 정말 특별하구나. 이 한마디가 소년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유일한 강점을 키워나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적인 팝 음악가로 성장했다. 앞이 안 보였던 스티비 원더의 이야기다. 한 가지 강점만 파고들다 보니 그 강점이 점점 커져서 모든 약점을 완전히 뒤덮고도 남았던 것이다. 빌 게이츠는 직원들을 뽑을 때 학력을 보지 않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만 본다고 한다. 그건 바로 창의력이다. 그리고 이렇게 선발된 직원들에게는 최고의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고 능력 보상 제도인 스톡 옵션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입사한 사람들 중 2,000명 이상이 2년 만에 100만 장자가 된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주당 80시간 이상의 경무에 시달리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근무한다고 한다. 빌 게이츠는 학력과 창의력과는 큰 관련성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 실제로 노벨상 수상자들은 하버드나 예일 등 명문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평범한 대학에서 오히려 더 많이 배출된다. 2007년 이후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미국인 25명의 학력을 보면 하버드, 예일, 컬럼비아, MIT 등 알려진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은 8명 뿐이다. 나머지는 안티오크 칼리지, 워싱턴, 드포우,
켄터키 유니온, 홀리 크로스, 헌터 등 잘 알려지지 않은 대학 출신들이 많다. 노벨 화학상은 어떨까? 역시 명문대 출신은 67명 정도다. 나머지는 네베레스카, 베레아, 아우스버그, 호프 등을 졸업한 사람들이다. 사정은 일본도 마찬가지.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 15명 중 10명이 홋카이도 대학 등의 지방대 출신이다. 창의성은 암기식 학교 성적이 좌우하는 게 아니다. 가능성 역시 학벌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10년 후, 20년 후 자신이 무엇이 되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자신이 잘하는 단 한 가지 강점에 미친 듯이 파고드는 사람이 10년 후, 20년 후에 그 분야의 최고가 된다는 건 분명하다.